자, 이제 주요 쟁점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자, 어떤 기본에서 했던 내용들이 꽤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천천히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좀 천천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 있으면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이제 민법부터 봅시다. 민총에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쟁점들인데요. 이중매매죠. 이중매매. 이중매매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1분만 해볼까요? 이중매매. 워낙 또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자, 항상 이게 이분이 이제 매도인인데요. 매수인한테 팝니다. 이분한테 팔고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2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제1 매수인, 얘를 제2 매수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는 매도인이고요. 이분이 이제 등기를 항상 제2 매수인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항상 이분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아무 때나 이중매매의 문제에서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계약금 플러스 알파, 그렇죠? 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해지하고 끝내버리면 되기 때문에 계약금 플러스 알파를 지급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등기는 얘한테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분의 권리 구제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특이하게도 이분의 권리 구제 방법을 논할 때 이 매매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이 효력을 검토하게 되잖아요. 왜? 이 매매 계약이 만약에 유효면 넘겨줄 수 있잖아요. 얘는 채권자일 뿐이니까 돈으로 배상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 거고요. 이게 무효라면 원물을 찾아올 수 있겠다. 등기를 찾아올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유효고 무효냐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제 여기서 103조가 쓰이기 때문에 이 쟁점 우리가 103조에서 배우는 거죠. 이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렇죠? 그런 배임행위를 했다면, 그러면 이게 103조 위반으로 무효.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알았다 이 정도라면 이제 유효. 그래서 유효라면 돈으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받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무효다라고 하면 등기를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찾아올 거냐? 채권자 대위죠. 채권자 대위의 방식으로 찾아오는 거고요. 혹시 채권자 취소는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피보전 채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특정 채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채권자 취소권에서의 피보전 채권은 금전 채권이어야 돼요.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꾸면 되지 않나요? 예, 그거는 사행이 이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역시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약점들이 있어서 채권자 취소권을 쓸 수 없어요. 직접 청구할 수는 없나요? 당연히 안 되죠. B는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찾아오게 되는데요. 피보전 권리는 뭐냐? 피보전 권리는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위 등 청구권이고요. 그럼 피대위 권리는 뭔데요? 피대위 권리는요. 이게 무효잖아요. 그래서 A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 이게 피대위 권리가 되겠죠. 다만 이제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데 어떻게 피대위 권리가 있을 수 있냐에 대해서 학설 대립은 있지만 우리 판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한 단계 더 건너갔다면 전득자의 보호 방안도 문제가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데요. 우리 그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이중매매 일반론이 나왔던 것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행불능이 돼버린 경우, 여기 이렇게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이중매매 말고도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취득시효, 그 다음에 명의신탁 해지, 여기서도 비슷한 쟁점들이 나오는 거죠. 사안만 한번 살펴볼까요? 왜 취득시효에서 이중매매와 비슷한 논의가 생기느냐? A라는 사람이 시효를 완성했습니다. 다시요. 시효완성자가 아니고요. A가 토지 소유자예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시효를 완성했어요. 점유취득시효입니다. 그럼 B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기 때문에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A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A가 이 등기해주기 전에 C한테 팔아치운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됩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묻는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럼 뭐 할 수 있느냐? 불법행위 책임과 대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알았을 때, 받았을 때 이렇게 됩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그죠? ABC, ABC. 명의신탁 해지는 뭐죠? 수탁자, B가 신탁자입니다. 그래서 B가 A한테 명의신탁을 해놨었는데요. B가 유효한 명의신탁입니다. 당연히 해지니까. 명의신탁을 해지합니다. 명의신탁 해지하면 우리 판례는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회복 등기를 해야 등기를 다시 찾아가야 복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등기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C한테 팔아치운 거죠. 그럼 대외적으로는 A 거기 때문에 C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명의딱 해지로 인한 원상복귀 청구권, 소위등 청구권이 역시 이행불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구조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중매매 법리를 이렇게 확장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매매를 너무 매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넓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표에는 직접은 당연히 안 되고요. 채권자 대위권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만 이제 그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메모에 있죠. 이 이매수인이 소유권을 넘긴 게 이게 얘가 소유권을 받은 게 그냥 이렇게 매수 이게 아니라 요게 이제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통해서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할 수 없어요. 왜? 기판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C가 이 소유권을 찾아온 게 소송을 통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통해서 받은 경우라면 그런 상태에서 요 말소해라 이건 이제 모순 관계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그 메모에 있죠. 다만 제2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확정 판결로 격려된 경우에 채권자 대위를 통한 말소 등기 청구가 안 된다는 이유는 무슨 없나요? 없죠? 잠깐만요. 됐죠? 예, 이제 메모 있죠? 예, 보시면 이중매매 쪽에서 메모가 하나 있잖아요. 무슨 관계라는 97-4695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넘길 때 그냥 넘겨준 게 아니라 확정 판결 통해서 넘어갔다면 채권자 대위 통해서 이거 말소하라는 게 무슨 관계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판례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지우고요. 자, 민총회사의 소멸시효는요. 여러분들 뭐 변시든 민재시든 항상 이 순서로 검토를 하셔야죠.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이거부터 검토하는 겁니다. 완성되었는지 일단 이거부터 검토하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다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근데 완성되었다면 중단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거고요. 혹시 중단되지 않았다면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검토하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건 누가 주장하죠? 이건 채무자가 주장하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중단됐다 내지는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네가 포기하지 않았냐 시효이익을 이렇게 항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원인과 항변, 청구원 하여튼 항변으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중단됐다라고 할 때 이 재판상 청구가 취하되거나 기각되거나 각하됐다라는 걸로 중단의 효력이 날아갔다라는 재항변도 있을 수 있겠죠. 항상 어쨌든 이 순서입니다. 변시든 뭐든 일단 완성부터 검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단이나 포기가 있는지를 보는데요. 자, 완성됐는지 보려면 이게 소멸시효의 대상인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언제부터인지 소멸시효의 기간이 언제인지 이 세 가지를 검토해야죠. 근데 대상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뭐 소유권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채권이니까요. 문제는 이 두 가지죠. 우리가 기산점과 기간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기간은 머릿속에 있겠죠? 10년부터 5년, 3년, 1년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3년짜리가 시험에 잘 나오죠. 특히 이제 우리 민재실에 나왔던 건 상품 판매 대가가 나온 적이 있어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 판매의 대가. 상인이니까 5년이냐? 아니에요. 우리 163조인가요? 민법에 의해서 3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민법이 상법이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또 하나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뭐냐면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변시에도 한번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원금이 있잖아요. 대여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원금을 안 갚으면 지연손해금이라는 것을 물어내야 되는데요. 이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격이 뭐죠? 1번, 이게 이자인가요? 네, 아니에요.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거 뭐죠? 혹시 이게 그러면 안 갚았으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인가요? 네, 아니에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인 거죠. 그렇죠? 그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어떻게 되나요? 기산점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지만 기간은 어떻게 되죠? 원래 채권에 따르는 거죠. 원래 채권. 원래 채권이 10년이라면 이것도 10년. 원래 채권이 상사 채권으로 5년이라면 이것도 5년.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간. 기산점은요. 어떤 것이 나왔냐면 변제기가 정해져 있다. 이런 건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오고요. 우리 이제 불확정기한부 채무 같은 것들이 시험에 나오죠. 불확정기한부 채무는요. 청구를 받은 날,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지연이자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채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검토해서 완성됐다. 그럼 완성됐으면 항변으로 중단되거나 포기됐다. 이제 이 순서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항상 그렇게 검토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소멸시효가 시효 완성부터 검토를 하는데요. 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주장할 수 있는 원용권자가 누구냐? 뭐 중요하죠. 특히 여러분들은 채권자 대의소송에서의 제3채무자는 할 수 없고 채권자 취소송에서의 수익자나 전득자는 원용할 수 있다. 이걸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죠. 채권자 대위에 가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자, 중단 사유는 청구, 가압류, 가처분, 승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청구와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도 있고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혹시 빠진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자, 시효 중단 사유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승인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두 개는 채권자가, 요건 채무자가 하는 거죠. 청구는 다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소재기하는 게 있고요. 재판상 청구. 그 다음에 소송 외에서 청구하는 거 두 글자로 그냥 최고라고 합시다. 각각 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우선 재판상 청구와 관련해서 시험에 나왔던 게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응소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응소. 이제 재판상 청구는 통상 원고가 하는 거지만 피고가 응소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죠. 요건이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다퉜고요.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는 경우에도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메모에 있는 것처럼 이 채권 양도 판례입니다. 이건 이제 변호사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고요. 민사 변호사 실무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뭐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채권 양도, A가 B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채권을 A-에게 양도합니다. 우리가 채권 양도의 요건 사실은요. 채권 양도 계약, 원래 채권의 존재와 채권 양도 계약 둘 뿐이에요. 대항 요건은요, 그건 대항 요건이죠. 대항 요건.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채무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죠. 양수인이. 그건 이제 당연한 건데 양수금 청구 요건 사실이긴 한데 채권 양도 자체는 거기까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채권을 양도했는데 양도했으면 당연히 양수인이 이렇게 청구하는 게 맞겠죠? 이게 당연히 맞아요. 쟁점 첫 번째. 양수인이 청구하는데 아직 통지 승낙 같은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양수인이 돈 달라라고 하면 이게 시효 중단으로서의 재판상 청구냐? 그렇다. 그렇죠? 우리 판례가 그렇다. 대항 요건. 소멸시효는요, 기본적으로 권리 행사설이기 때문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냐 아니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 요건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돈 달라 청구했잖아요. 누가 봐도 권리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채권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양도인 입장에서는 채무자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양도했는데. 근데 아직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기화로 해서 양도인이 채무자한테 돈을 달라고 합니다. 양도인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소송에서 B가 채무자가 채권이 양도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주장을 한번 합니다. 자, 채권이 양도됐다. 이건 뭘까요? 이건 대항 요건으로서 승낙이라고 볼 여지가 있죠. A가 B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채권은 이미 양도된 거예요. 채권 양도 계약은 이미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양도인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양수인이 채권이 이미 양도됐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걸 대항 요건으로서의 승낙으로 포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말을 하는 순간 더 이상 A는 채권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대항 요건까지 갖췄기 때문에 우리 채무자 입장에서의 채권자는 A-지 A가 아닙니다. 따라서 A가 제기한 이 소송은 기각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민법에는 그런 조문이 있죠. 재판상 청구를 통한 시효 중단은 이 청구가 만약에 기각되면 그렇죠? 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어요. 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으면 진짜 낯승이냐? 그렇진 않죠. 이걸로 보죠. 이걸로 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다시 적극적인 액션들, 재판상 청구나 이런 것들을 하면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구가 지금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상 청구로서의 효력은 날아갔고 최고로서의 효력만 남아서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했냐? 얘가 했어요. 양수인이. 양도인이 한 게 아니라 양수인이 합니다. 양수인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최초의 양도인이 소재기한 시점으로 넘어가느냐 하는 거죠. 그 판례가 있죠. 이 판례가 중요한 판례고 변신과 모의고사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민사 변호사 실무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판례의 쟁점은 다시 정리하면 채권 양도 후에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 청구를 했는데 채무자가 채권 양도를 주장해서 즉 승낙을 해서
이 채권자의 청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누가요? 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하면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양도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에 소급하느냐? 그렇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 번호를 적어놨을걸요? 안 적어놨네요. 여러분들 모든 기본서에 다 있을 겁니다. 채권 양도의 경우 좀 신경 쓰세요. 양수인, 양도인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경우는 이제 소송 고지에 관한 판례가 있는데요. 우리 뒤에 가서 한번 볼 겁니다. 소송 고지를 우리 판례가 최고로 봐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가압류 관련해서는 시험에 나왔던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압류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변호사 시험은요, 시효 중단됐느냐 안 됐냐 정도를 물어봅니다. 좀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민재는요, 언제 중단됐는지 시점을 잡아야 돼요. 시점을. 언제. 그래서 시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재판상 청구에서 양수인이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 시효 중단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양도인이 소재기한 시점. 그럼 그날 시효 중단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는 거예요. 다시 기간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시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자, 이 가압류 관련해서는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없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압류를 해뒀습니다. 근데 이 가압류는요, 부동산 가압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가압류했다라고 하면 등기부를 떼보면 부동산 가압류 사실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시효 중단이 되는 거죠. 가압류가 기재되어 있는 순간은 계속 이제 시효 중단이 되는데, 저 가압류를 없애고 싶어요. 가압류를 없애는 방법은요, 채권자가 스스로 그거를 취소 신청하면 됩니다. 채권자. 보통 이제 돈 갚으면 이렇게 해줘요. 채권자한테 돈 갚으면 채권자가 그냥 취소해버리면 이건 그냥 금방 끝납니다. 또 하나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가압류만 해놓고 아직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압류만 계속 걸어놓으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럴 때 제소명령이라는 걸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이 이걸 받게 되면 보통 이제 2주 이내에 빨리 소재개해라. 본안 소송입니다. 소재개해라 이렇게 하고요. 소재개하지 않으면 가압류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소명령을 통한 가압류 취소가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이거는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채권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취소지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채권자의 취소 신청을 통해서 가압류가 취소됐을 때는 가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거 제소명령을 통해서 취소된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당연히 가압류가 취소된 시점부터 시효 중단의 효력이 날아간다라고 보는 거죠. 이 둘을 구별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기준은 간단하잖아요. 채권자가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민사재판 실무와 우리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동산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 아닙니다. 동산 가압류는요,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시효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집행에 착수해야죠. 집행 절차에 착수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문만 받고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면 가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거예요. 나온 적이 있죠. 근데 함정파긴 딱 좋아요. 우리 기록에는 가압류 결정문이 뒤에 첨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압류 결정문이 떨어졌네. 그러면 가압류 시효 중단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동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관이 나가서 딱지도 붙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개 점점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메모에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메모, 이게 이제 두 판례를 비교하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동산 가압류는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는 사정,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됐고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주채무의 보증인, 이거는 뭐 다 아시죠? 주채무에 대한 시효 중단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어요. 별도로 시효 중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효에게 포기 문제인데요. 시효에게 포기는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승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하고는 다른데요. 아까 시효 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그랬지만 시효에게 포기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하죠.
됐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민총에서는 이전 정도의 쟁점이 출제가 됐고요. 자, 물권으로 갑니다.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가 있죠. 예, 이행불능으로 인한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가 가능하느냐 하는 건데요. 우리 참고 2번 판례, 전압 판례입니다. 잠깐 볼까요? 참고 2번. 참고 자료에 2번. 자, 우리 민법에는요, 390조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조문이 있습니다. 390조는 무슨 내용이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련된 조문이에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행 지체라면 지연배상, 이행 불능이라면 전보배상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조문은 어디 있다고요? 채권법에 있는 조문이에요. 이 조문을 물권적 청구권에도 갖다 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갖다 쓸 수 있다라는 입장은 청구권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 되겠죠. 갖다 쓸 수 없다라는 입장은 이게 물권이다. 이거 물권. 이렇게 강조하면 되겠죠.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걸 강조해서 갖다 쓸 수 없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으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에 390조 이런 손해배상 청구 이따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의 물권적 청구권을 이행불능되게 만들어버렸는데 그 사람한테 아무런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거냐? 아니, 그렇진 않고요. 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이 판례잖아요. 전원의 재판결. 그래서 밑줄만 볼까요? 참고 2번 판례 밑줄. 보세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그럼 등기말소 청구 이런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행불능이잖아요. 그렇다고 390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 390조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거죠. 채무불이행. 근데 이거는 무슨 계약이 있거나 채권 관계가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등기말소 청구 같은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 날아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채권관계 유지되고 이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그냥 단순무식하게 얘기하면 저건 채권법,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이렇게 그냥 안 된다. 그럼 아무것도 못하냐? 아니죠. 마지막 밑줄 보시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그건 할 수 있지만 채무불이행 책임을 논할 여지는 없다. 이거. 근데 이제 요 비슷한 판례가 최근에 2016년에 또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냥 우린 찍어보는 겁니다. 밑에 있는 참고 판례. 2016년 7월 29일 날 선고된 이 판례. 자, 또 비슷한 취지예요. 이 보세요. 밑줄. 이 역시 물권적 청구권이거든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 자, 요게 이행 불능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된다는 건 기존 전압 판례로 알겠다. 혹시 대상 청구는 어떨까? 대상 청구. 이것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인정될 여지가 없다. 취지는 비슷해요. 간단하게 요것만 한번 우리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미 여러 번 한 건데요. 불능.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불능이 나오면 물건이 부서졌다. 이것도 불능이고요. 지금처럼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소유권이 날아갔다. 이것도 불능이고요. 아까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한테 등기를 넘겨줬다. 이것도 불능이에요. 그래서 법률적 다 불능인데 이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잖아요.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계약 체결 시부터 불능이었냐, 계약 체결 이후에 불능이 됐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이거는 다시 전부 불능이냐 일부 불능이냐 나눠서 전부 불능이면 이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고 우리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손해배상의 문제만 남죠. 일부 불능이면 계약 자체는 유효고요. 다만 이제 담보 책임으로 그 나머지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건데요. 후발적 불능. 자,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는 기준이 다르죠.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채무자의 과실로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되었느냐, 즉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느냐, 아니면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느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제가 채무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채권자 아니에요. 채무자만 보면 충분합니다. 채권자의 과실은요, 그건 나중에 과실상계에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지,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됐다. 이게 그 유명한 채무불이행이고요. 이 안에 이행 지체와 지체가 아니죠. 이게 이제 이행 불능이 되는 거죠. 이행 불능의 효과는요, 손해배상 청구권, 전보배상, 그 다음에 계약 해제 이거잖아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다. 이게 그 유명한 위험부담. 여기서의 위험부담은요, 종류채권에서의 특정 같은 급부 위험이 아니라 대가 위험부담입니다. 대가 위험부담. 물건은 날라갔고요. 돈을 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원칙이 뭐죠? 물건이 날라갔으니까 돈도 안 줘도 되죠. 당연하죠. 이게 우리 민법 537조고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죠? 물건 못 받았는데요. 돈까지 못 받게 됐잖아요. 그럼 물건만 날렸어요. 채무자는 매도인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물건 못 받았는데요. 돈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게 538조잖아요. 어떤 경우? 채권자의 규책 사유로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됐거나 수령지체 중에 쌍방무과실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돈을 줘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이건 이제 위험부담의 문제예요. 그런데 채무자의 규책 사유가 있던 없던 무조건 생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대상 청구죠. 이게 대상 청구권이잖아요. 조문에는 없지만 대상 청구권은 채무자의 규책 사유가 있던 없던 우리 판례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국부의 연장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요거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안 된다면서요. 근데 지금 본 판례는 뭐라고요? 요거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대상 청구도 안 된다는 이 판례, 2016년 판례 기억을 해 두시죠. 찍어보는 거죠. 논거는 아까 우리 봤던 그 판례 논거는 그냥 쓰시면 돼요. 자, 됐고요. 다음. 자, 이제 물권 변동으로 갑시다. 물권 변동 중에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이 있는데요. 우리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자, 부동산의 물권 변동 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186조, 187조. 186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뭐가 필요하죠? 등기. 187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뭐가 필요하죠?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상속, 경매, 법률의 규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공용징수. 그중에 우리는 등기를 보겠습니다. 등기. 우리 시험에 등기가 잘 나오니까요.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이겁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상대로 확인 소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소유권 확인 소송. 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하는 건 안 돼요.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느냐? 우리 지금 우리 지금 부동산 공부에는요, 등기 말고 대장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대장상의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하면 됩니다. 토지의 경우에 그런 거예요. 토지의 경우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써놨죠. 토지 대장의 명의자가 없거나 토지 대장의 명의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우리 대한민국이 막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럴 때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미등기 건물에 대한 확인 소송 이건 달라요.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제기할 수 없어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명등. 진명등.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거죠. 진명등. 자, 여러분들 진명등은요, 메모를 보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법률상 소유자이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던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이 말소등기 청구죠. 네, 똑같다고 우리 판례가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판력에서 문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가등기도 있네요. 가등기. 여러분들 가등기는요, 가등기의 효력부터 정리하세요. 가등기의 효력은 가등기가 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죠. 청권 보전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의 효력은 저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저당권이랑 똑같아요. 다만 가등기 담보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아주 규제를 엄하게 받죠. 엄격하게 받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치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웬만하면 가담법에 따라서 다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보통 이제 무효 소송이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 보전 가등기, 청권 보전 가등기입니다. 자, 청권 보전 가등기의 효력은요, 여러분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순위 보전 효력. 그렇죠? 네. 조심하세요. 순위만 보전되는 거지 물권 변동의 효력 시점은 당연히 본등기한 날이에요. 가등기했다고 해서 물권 변동이 되는 거 아닙니다. 순위만. 그리고 또 하나의 중간 처분 등기가 실효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등기를 해놓고 언젠가 본등기를 하면 중간에 무슨 등기가 있었던 간에 이런 것들은 모조리 다 직권 말소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권 말소. 그래서 중간 처분 등기 부등법에 있는 거예요. 직권 말소되기 때문에 중간 처분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청구를 하면 안 돼요. 직권 말소됩니다. 두 가지. 그래서 중간 처분 등기의 실효와 순위 보전 효력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와 관련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전압 판례가 하나 있죠.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2번으로 써놨는데요. 수인의 채권자 명의로 담보 가등기가 맞춰진 경우 세 번째 판례 참고 3. 자, 예전에는요.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여러 명이 지금 공동으로 담보 가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채권자가 여러 명으로 예를 들면 어떻게 할까요? A, B, C가 갑한테 돈을 빌려주고요. 얘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세 명이 같이
같이 담보가등기를 해놓은 경우입니다. 그럼 담보가등기를 했는데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가담법상의 청산 절차를 거쳐서 본등기 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본등기를 할 때 같이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ABC가 꼭 같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혼자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결국 매매 예약, 이제 보통 가등기 할 때는 가등기 원인으로 매매 예약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재매매 예약이나 매매 예약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 매매 예약에서 본 계약으로 가는 그 예약 완결권을 얘네들이 같이 갖는 것이냐 아니면 따로따로 갖는 것이냐 하는 그 문제랑 똑같은 얘기가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같이 갖는다. 따라서 본등기도 같이 해라. 근데 이 전업 판례가 뭐라고 그러죠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 밑줄, 첫 번째 밑줄.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 예약 완결권을 갖는 거냐 아니면 각자 자기 지분별로 각자 갖는 거냐. 이거는 매매 예약의 내용이 적혀 있으면 당연히 그대로 가고 그게 없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 가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잘 판단해 봐야 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근데 이 사안은 어떻죠? 이 사안은 그 두 번째 밑줄을 보시면 이 채권자들이 각자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지분을 특정해서 가등기를 맞췄어요. 이거는 결국 따로따로 갖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각자 독립적으로 매매 예약 완결권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본등기도 각자 자기의 지분에 관해서 칠 수 있겠다. 이렇게 본 판례죠. 전압 판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각자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만큼 본등기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담보가등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담법이 정하는 청산 절차는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효잖아요. 그렇죠? 가담법이 정한 청산 절차는 뭐죠? 통지. 채무자한테 야, 너 돈 안 갚네. 너 돈 안 갚으면 내가 본등기 친다. 이렇게 하고 얼마를 갚아야지. 이렇게. 물론 통지할 땐 그냥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돈 갚아라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요. 청산금이 얼마인지도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2개월. 그 사이에 돈 갚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안 갚으면 청산금 내지는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본등기 쳐야 됩니다. 이게 가담법이 정한 절차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담보가등기가 가담법이 적용되는 요건을 갖췄을 때 어떤 경우죠? 소비대차 채권이어야 되고요. 원리금이 물건보다 저 부동산의 값보다 쌓여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가등기나 본등기 돼 있어야 되고요. 어쨌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본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전압 판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안을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지분을 특정해서 각자 이렇게 한 경우에는 각자 갖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판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중복보존등기. 이거는 변시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돼 있으면 그 보존등기에 따라서 이전 등기들이 또 주르륵 나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등기가 유효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복보존등기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원래 A라는 등기만 있어야 되는데 B라는 등기가 또 중복으로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전 등기들이 계속 돼 있을 거고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전 등기들이 주르륵 되기 때문에 이 보존 등기 중에 어떤 게 유효한지 이걸 판단해야 마지막 등기를 다 날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유효하냐 중복 보존 등기 중에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 우리 판례가 명확한 이론은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좀 보존 등기가 동일인 명의로 보존돼 있다면 무조건 뒤에 등기는 무효. 우리가 이걸 절차법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서로 다른 사람 명의로 보존 등기가 돼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셔야죠.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라는 거죠.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절차법설이기 때문에 똑같은 게 두 개가 돼 있으면 뒤에 게 무효라고 보는 거죠. 다만 다른 명의인 경우에는 선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당연히 그게 무효고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보존 등기는 우리 등기부취득시효도 좀 떠올려야 돼요.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등기는 무효인 등기여도 상관없지만 안 되는 게 있죠. 이겁니다. 중복보존 등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기 관련해서 말소등기 청구. 중요하죠. 동그라미 1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가등기 후 중간처분 실효 얘기고요. 동그라미 2번. 이것도 이제 뭐 잘 나오죠. 민재에도 나오고 변시에도 나오고 나옵니다. 말소등기 청구할 때는요.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승낙의사표시 구하는 승낙의사표시. 승낙의사표시 구하는 청구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이건 아무한테나 구하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 말소등기 청구할 때만 하는 거예요. 말소등기 청구할 때만. 이전 등기 청구할 때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말소회복등기 청구할 때도 하는데요. 우리 시험에 말소회복등기는 안 나오니까 말소등기 청구할 때만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죠?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한테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닙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그러니까 뭘 보고 결정하죠? 등기부.
그래서 그 등기 말소하면 얘 등기도 날아간다. 이런 애한테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 그럼 얘를 확정한 다음에 실제로 얘한테 해서 우리는 승소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승낙 의무의 판단인데요. 이 승낙 의무의 판단은 민사법 실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2단계로 보는 거잖아요. 요거는 형식적으로 등기부를 보고 판단하고요. 요거는 실질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변시에는 뭐가 나왔나요? 예를 들면 무효인 전세권 등기, 그렇죠? 이미 다 돈을 갚아서 보증금 주고 무효인 전세권 등기에다가 가등기 한 이런 사람들 지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제 저당권,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해서 좀 특이한 게 있죠. 여러분들 원래 근저당권 말소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이 있어요. 이 소유권에다가 누군가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놨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날아가면 근저당권도 당연히 날아가잖아요. 따라서 얘한테 승낙의사 표시를 구해야 되는 게 맞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이거 말소하면서 이것도 말소 청구해버립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한테 승낙의사 표시 구하지 않고요. 그냥 근저당권도 말소 청구 이렇게 해요. 그래서 소유권 말소, 근저당권 말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요 말소 청구 나오면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승낙의사 표시.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말소일 때.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기의 추정력은 워낙 중요한 건데요. 뭐죠 이거? 좀 잘못됐네요. 이 앞에 이전 등기 이건 지워야 되겠네요. 특별조치법상의 등기의 추정력이 가장 강하고 그다음에 이전 등기 그리고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이제 약하죠. 보존 등기는 그냥 등기가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추정이 되는 거지 그 이상은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조법상 등기는 깨기가 굉장히 어렵고 보증서가 위조됐다 이런 거 다 입증해야 돼요. 보존 등기는 금방 깰 수 있어요. 어떤 추정력입니다. 여러분들 등기의 추정력은 그냥 추정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민재에서는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추정되니까 내가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소등기 청구의 요건 사실이 뭐예요? 마지막에 등기의 원인 무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원인 무효를 입증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냥 실관부라고 적었는데요. 실관부인가요? 실권부인가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실권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뭔가 등기 하자는 있어요. 하자는 있는데 어차피 그럼 그 하자 치유하면 결과적으로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무효로 하고 가느니 그냥 쭉 가자는 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제가 메모에다가 5가지 정도를 적어놨습니다. 5가지 외에는 안 나오겠죠. 5가지를 다 보시고 혹시 모르시는 거 있는지 봐야 돼요. 중간생략 등기를 갔는데 최종 매수인이 합의가 있다면 3자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유효한 건데 3자 합의가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도 실권부 또 원인이 매매인데 증여로 했다, 증여인데 매매로 했다거나 이런 경우도 됐고요. 자, 취득시효 완성해서 혼자 했지만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취득시효 완성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4번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사고 대금도 다 줬어요. 대금 완납했는데 등기만 그냥 자기 멋대로 막 한 거죠. 원래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럼 무효냐? 그렇지 않다. 실권부. 그 다음에 5번. 3자간 명의신탁에서 무효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누구죠? 매도인 거예요. 매도인 거. 그런데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니까 매도인은 신탁자한테 어차피 등기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수탁자가 그냥 신탁자한테 해버린 경우예요.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냥 오케이. 어차피 그렇게 할 거. 그렇게 가는 거예요. 5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제 결론만 한번 해봅시다. 모르는 게 있나? 자, 우리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그 본질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가 많죠. 대부분 다 채권적 청구권인데요. 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말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등기청구권의 유형이요. 매수인이 갖는 등기청구권이 있고요.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갖는 등기청구권이 있고요. 우리 계약명의신탁 있죠?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갖는 등기청구권이 있고요. 3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에서도 등기청구권이 있겠죠. 신탁자가 매도인한테 갖는 이것도 신탁자라고 표시해야 되겠네요. 신탁자가 매도인한테 갖는 등기청구권. 자, 볼까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요. 소멸시효의 대상은 돼요.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그렇지만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죠. 그렇죠? 인도받아 사용수익.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처분했다. 이러면 소멸시효 진행 역시 안 해요. 우리 판례가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다. 이렇게 와서 진행하지 않는다.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등 청구는 어떻죠?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넘겨주면 진행하죠. 그렇죠? 이 점이 좀 다르죠.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입니다. 그럼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고요. 그게 부실법 시행 전이라면 원물 반환으로서 등기 청구권을 갖는데 신탁자가 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죠? 진행합니다. 여긴 진행해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러니까 뒤에는 볼 것도 없죠. 3자간 명의 신탁에서요. 이 소유권은 매도인한테 가고 신탁자는 매도인한테 매매계약이 유효하니까 이전등기 청구권을 갖는데요. 이 신탁자가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행하지 않겠죠. 왜? 이 똑같잖아요.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매수인과 똑같은 문제잖아요. 매매니까.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진행한다는 이거 구별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메모에 있죠. 저는 메모 71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쵸? 우리 물건까지만 해봅시다. 자, 점유자 협약자 관계, 이게 201조, 203조인데요. 여러분들은 적용 범위 정도만 잘 확인하시면 되죠.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계약 관계가 있다. 글로 가는 겁니다. 201, 202, 203을 쓰면 안 돼요. 두 번째, 해제됐다. 이건 548조를 써야지. 201, 202, 203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용 범위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소유권 쪽으로 오게 되면 공유와 명의신탁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공유에서는요. 공유자 중에 한 명이 이 공유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메모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애의 지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간단하게. A, B, C가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C가 혼자 배타적으로 점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느냐 하는 건데요. 이거는 얘의 지분이 과반수냐 아니면 과반수가 아니냐, 소수 지분이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과반수는 2분의 1이 아닙니다. 2분의 1 이상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얘의 점유가 적법하냐와 얘의 점유가 정당하냐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적법하냐 이거는 불법이라면 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적법하다면 인도 청구나 철거 청구는 못하죠. 그러나 이건 달라요. 적법하다고 해서 반드시 정당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데요. 얘가 과반수 지분권자라면 배타적 점유 할 수 있습니다. 왜?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니까. 따라서 이 C를 상대로 A나 B가 인도 청구 이런 건 못하는 거예요. 적법하니까. 그러나 정당하진 않죠. 혼자 다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 지분이 과반수에 못 미친다면요? 당연히 적법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철거 청구, 인도 청구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하면 되죠. 문제는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애, D라고 할까요? 얘가 지 혼자 쓰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관리행위잖아요. 적법합니다. 정당하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따라서 얘를 상대로는 철거 청구, 인도 청구도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합니다.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요거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민재로 나오면 적법이 이제 철거 청구, 인도 청구, 정당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가겠죠. 그렇죠? 그 내용이 메모 40번에 있습니다. 좀 기억하시고요. 나왔어요. 자, 명의신탁은 이제 잘 아시겠죠? 명의신탁 나오면 항상 유효냐 무효냐부터 무조건 부실법으로 가지 마시고요. 일단 유효냐 무효냐부터. 유효인 경우 뭐 있잖아요. 종중 배우자 조세포탈 목적 없고 뭐 이렇게 되면 유효입니다. 그럴 때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이죠?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이런 상대적 귀속설의 입장이죠. 또 하나 유효인 명의신탁은 해지가 가능한 거예요. 해지가. 무효인 명의신탁은 해지고 뭐고 할 필요가 없어요. 됐고요. 자, 근데 이제 무효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부실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실법은요, 명의신탁의 유형별로, 유형이 하나, 둘, 셋, 네 가지잖아요. 세 가지네요. 매도인이 선의 악의까지 하면 이제 네 가지인데,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하시되, 관건은 소유자가 누구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둬서 정리를 하시고요.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비교적 좀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메모 72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계약명의 신탁이에요. 거기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이전 등기 해주기로 약정을 합니다. 이 약정을 유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계약명의 신탁이라면 매도인이 선이라면 수탁자, 매도인이 악이라면 매도인 거예요. 어떤 경우든 신탁자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그냥 내가 이전 등기 해줄게. 혹은 그 부동산 팔아서 그 대가 줄게 이렇게 약정하는 겁니다. 이 약정을 유효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걸 유효라고 보면 명의신탁 규율하는 부실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건 무효다 이렇게 봅니다. 그 판례가 2014-633315 무효입니다. 무효. 이유는 부실법의 입법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수탁자가 내가 취득한 거, 내 거, 이걸 전제로 내 건데 내가 이걸 팔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별개의 원인으로 돈을 받고. 이런 경우는 이제 특이한 상황이,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효라는 겁니다. 판례 두 개 좀 기억하세요. 명의시탁 관련해서 2014-633315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여러분들이 요건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요건 사실은 20년 점유 하나잖아요. 나머지 다 추정이 되기 때문에 20년 점유 하나인데 20년 점유도 사실은 추정이 되죠. 다만 20년 점유를 추정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자주 점유라는 게 이제 쟁점이 될 텐데요. 우리는 이제 자주 점유를 외우실 게 아니라 타주 점유를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메모에 타주 점유인 경우 두 가지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뭔가 소유자는 계속 타주 점유라고 항변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자주 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나가야 되겠죠. 네, 점유 계속의 입증 책임은 아시죠? 네, 점유 계속은 추정되잖아요. 20년 점유인데요. 여기가 시작점, 여기가 종기라고 하면 여기와 여기를 점유했다. 요것만 입증하면 계속 점유 사실이 추정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하기 싫으면 요 계속 점유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어요. 네, 불가능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점유 취득 시효라면 20년, 등기부 취득 시효라면 10년 동안 계속 점유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는 20년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전점유자의 점유를 합치면 20년이 된다.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점유의 승계라고 하고요. 가능합니다. 점유의 승계가 가능하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분리주장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상속입니다. 상속. 상속 같은 포괄 승계는요. 승계 주장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분리 주장은 안 돼요. 아버지의 점유가 타주 점유였으면 나도 타주인 거지. 아버지 거 빼고 나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냐? 그렇진 않죠. 소유의 의사를 별도로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한으로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건 괜찮죠. 두 가지 정도의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시효. 그래서 취득시효는 한번 쭉 보세요. 취득시효는 뭐 변시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잖아요. 됐죠? 자, 이게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소유등 청구권이라는 걸 갖게 되고요. 따라서 등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치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 불능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제가 채무불이행 X, 불책 세모, 대상 청구 세모 이렇게 쓴 이유는 아시겠죠? 우리 판례가 채무불이행 우려는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된다. 왜? 계약관계가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알면서 넘겼을 때 책임이 있다. 대상 청구도 청구받은 다음에 꿀꺽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세모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우리가 이따 과제 풀면서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366조의 법정지상권과 그다음에 관습산의 법정지상권 두 가지만 아시면 되죠. 전세권은 객관식 정도로만 좀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뭐 임목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이제 이들의 요건을 비교하셔야 돼요. 두 가지 정도가 다르죠. 동일인 소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달라요. 366법지는 저당권 설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366법지는. 관법지는요.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죠. 다만 강제 경매에서 이제 특이한 판례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차이는 뭐죠? 366법지는 강행 규정, 관법지는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반대 특약이 유효하냐 뭐 이런 문제. 요건 이제 우리가 어차피 법정지상권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좀 할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거 법정지상권이 이전되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죠. 어차피 뒤에 가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근저당. 근저당은요, 우리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근저당이에요. 단순저당은 실제 없어요. 우리 실무에서 단순저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다 근저당이에요. 따라서 시험에도 우리 근저당이 나오는데요. 근저당은 피담보 채무가 증감 변동하는 저당권이기 때문에 언제 확정되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세 가지. 그렇죠? 결산기가 도래한 시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그 경매 신청 시, 후순위권자가 있다면 언제죠? 경락대금 완납 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근저당권을 지우고 싶을 텐데 지우는 방법이 근저당권 말소 청구잖아요. 전형적으로 이제 피담보 채무를 다 갚았을 때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하는데요. 자, 현재 소유자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 214조를 근거로 할 수 있고요. 넘겨줬다. 양도인이다. 나는 넘겼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이유는 계약 당사자로서. 따라서 우리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의 요건 사실이 소유권에 기한 경우와 계약 당사자로서 하는 경우가 다르죠. 요건 사실이 두 개씩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한 번만 좀 보세요. 어떤 경우냐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근저당권을 말소합니다. 말소 등기 청구를 하려고 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이 부동산의 소유자다 할 수 있죠. 근거는 214조 방해배제 청구. 근데 내가 소유자는 아니에요. 이미 넘겨줬지만 나는 예전에 채권자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그러면 계약 당사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죠. 다만 둘의 요건 사실은 조금 다르겠죠. 근데 이제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 A가 B한테 돈을 빌려주고요. 담보를 요구하는데 B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B의 친구 B-가 물상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저당권이 어디 설정돼 있냐? B-의 부동산에 설정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렸어요. B가 돈을 갚았죠. 그리고 나서 B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그건 못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이익이 없잖아요. 자기 부동산에 뭐 저당권이 돼 있나요? 얘가 해야죠, 얘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헷갈리실까 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저 근저당권을 지워달라는 청구를 할 이익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죠. 물론 친구한테 미안하니까 지워달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문제는 우리 소의 이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헷갈리시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 계약 당사자니까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거 없어요. 이건 계약 당사자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좀만 쉬었다가요. 채권하고 나머지 쟁점들도 계속 한번 볼게요.